고객님, 해당 계좌는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입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제가 송금한 계좌번호와 함께 빨간 글씨로 사기 이용 계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던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62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교단에 서서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2억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 앞에서는 누구나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소중한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961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구에 있는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1987년 26살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월급이 38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받아들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교단에 선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출석을 부르는데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칠판만 바라봤던 그 순간이 35년 조직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어느새 팀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영어교사였던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렸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했고 곧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교사였기 때문에 방학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설악산, 경주, 제주도, 그때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앨범 가득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손주도 둘이나 생겼습니다. 2019년 저는 58세의 명예퇴직 대신 정년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며 가끔 손주들 보러 서울 올라가고 여유롭게 책 읽으며 사는 노루료. 그런데 2019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췌장암 3기. 그 진단명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아내 병간호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췌장암은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2021년 봄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밥 잘 챙겨 먹어요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난생 처음 진짜 혼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80만 원씩 나왔습니다. 집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로 시세가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1년이 지난 2022년 초, 아들이 설 명절에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제 낡은 폴더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스마트폰 쓰셔야죠. 손주들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고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분필과 교과서만 잡던 사람이 무슨 스마트폰이냐고요.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저를 설득했고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를 사서 기본 사용법을 알려주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누르는 것부터 어색했고 글자판이 너무 작아서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깔았는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사진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5살 된 외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저는 그 파일을 10번도 넘게 다시 들었습니다.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링크 하나가 공유됐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눌렀는데 갑자기 낯선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였습니다. 방 이름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고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분들이 서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가는 법을 몰라서 한동안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제 상황과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는 분,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채팅방에서 가끔 뵙는데 혹시 교직에 계셨던 분이신가요? 프로필 사진은 꽃다발을 들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고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이셨어요. 왠지 반가운 마음에 인사드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그 사람은 본인을 48세, 이혼 후 혼자 꽃집을 운영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없으며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존댓말을 썼고 질문도 정중하게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아무도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거든요. 그 밤에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주무세요. 선생님은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 잠을 걱정해 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저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려니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챙기셨어요? 문자가 왔고,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더니 생강차 끓이는 법을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5월쯤부터는 전화 통화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평생 선생님이라고 불려온 저에게 그 호칭은 익숙한 동시에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1시간씩 통화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제자들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들. 수지는 다 들어줬습니다. 가끔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을 멈추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안 끊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통화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요. 아무리 낮에 바빠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거실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요. 그랬더니 수진이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똑같아요. 선생님. 그 순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외로움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수지는 프로필 사진 외에 몇 장의 사진을 더 보내줬습니다. 꽃집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거나 멀리서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당시 저는 그게 수줍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했기 때문에 정면 사진을 보내지 못했던 거겠죠. 한 번은 저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부끄럽다며 망설이다가 꽃집 앞에서 뒷모습만 나온 사진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제가 예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보내기가 좀 그래요. 언젠가 직접 만나면 실망하실까봐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갔습니다.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6월이 되자 저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대구에 있으니 동성로에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요. 그런데 수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자분 만나는 게 처음이라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니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진지하게 느껴져서 이 사람은 가볍게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쯤 수지는 저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뭐 드셨어요? 우리는 참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라는 말이 주는 소속감. 아내가 떠난 뒤로 저는 늘 혼자였는데 누군가와 우리가 된다는 건
정말 오랜만의 감정이었습니다. 6월 말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말끝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수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 꽃집이 좀 어려워요. 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이 2달째 밀리고 있는데 이달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얼마나 밀렸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월세가 150만 원인데 석 달치가 밀렸고 보증금에서 까이고 나면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요. 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한테 이런 부탁드릴 처지가 아닌 거 알아요. 그냥 누구한테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 제 퇴직금에서 보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감당 못할 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빌려줄게요. 차용증 쓰고 나중에 여유될 때 갚으면 돼요. 수진은 그 말에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저 꼭 갚을게요. 거래처에서 대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다음 날, 저는 농협 지점에 가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박수진이었고, 계좌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송금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아직 이 나이에도 쓸모가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저 진짜 갚을게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정말로 50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생님, 거래처에서 대금 들어왔어요. 약속 지켰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 이 사람은 진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미끼였습니다. 500만 원을 갚아서 저의 신뢰를 확보한 다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송금 요청은 계속됐습니다. 처음 500만 원을 갚은 뒤로 수지는 점점 더 큰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7월 중순에는 동성로 메인 거리에 더 큰 가게 자리가 났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8월에는 어머니가 담낭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남을 제안할 때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회피하는 것.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카메라가 고장났다. 고 하는 것.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도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한 것.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9월 초 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새 가게 오픈했는데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것만 넘기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때 제대로 만나요. 우리, 우리라는 말이 제대로 만나요라는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퇴직금 통장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8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연 5.5% 이자였으니 월 36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총 송금액은 2억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 62년 인생에서 모은 전 재산이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않은 채로요. 9월 말 드디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 서울역 앞 카페에서 만나요. 저 서울에 물건 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개월 동안 목소리만 듣던 사람을 드디어 직접 만난다니요. 이 만남 이후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KTX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1시 30분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수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 30분, 3시 30분. 카톡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 나 도착했어요. 어디에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3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 광장에 조명이 켜지는 걸 보면서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카톡, 전화, 문자, 전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는 사용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단당한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형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로맨스 스캠이에요. 요즘 많습니다. 형사는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는 이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였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40여 명이 피해를 받고 총 피해액은 3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됐습니다. 저와 통화하던 수진도 조직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항상 비슷하게 들렸던 거랍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추적이 어렵고 설령 잡아도 돈을 이미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62년 인생, 35년 교직 생활,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치며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던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습니다. 2억 원,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집 담보 대출금,
전부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아들과 딸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만난 사람에게 속아서 2억 원을 보냈다고. 퇴직금 전부와 집 담보 대출금까지 날렸다고. 아들이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난 사람한테 2억을 보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딸은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상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말렸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외로워서요. 그 사람이 좋아서요. 라고 말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어리석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대출 8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치면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32년 살던 집, 아내와 아이들과의 추억이 담긴 집. 그 집을 4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출금 갚고 중개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3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그 돈으로 작은 원룸 전세를 얻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아껴 쓰기로 했습니다. 62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교사 경력 35년은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였죠. 결국 아는 분의 소개로 교회 경비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주 6일 근무에 야간 당직도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교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 아니세요? 저희 아들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경비를. 그분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에서 아내 영정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랑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려버렸어. 영정 속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것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들은 이야기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외로운 사람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사별이나 이혼 후 혼자 사는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이고 오픈 채팅방이나 SNS에서 먼저 접근해서 장기간에 걸쳐 감정적 유대를 쌓습니다. 제 경우에도 석 달 동안 돈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 첫 번째 빌려간 돈은 반드시 갚습니다. 저도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2주 만에 돌려받았는데 그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는 확신을 심어주는 덫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1,000만 원, 3천만 원, 또 3천만 원씩 요구했고 갚겠다는 약속만 반복될 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남을 계속 회피한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하고 만남을 제안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6개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피해자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수법에 당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60대 여성분 중에는 이군 장교라고 속인 사람에게 1억 원을 보낸 분도 계셨고, 70대 남성분 중에는 해외 사업가라고 속인 사람에게 3억 원을 보낸 분도 계셨습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외로웠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옵니다. 딸은 명절에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작은 원룸이라 손주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지만 그래도 얼굴 보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가끔 밤에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예전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살던 집, 정년퇴직하던 날 학생들이 불러준 노래, 손주들과 놀러 가던 주말들, 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도 직접 만나기 전에는 한 푼도 보내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저처럼 2배로 외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